오늘은 60대 친정엄마의 울화통 터지고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나는 평범한 60대다. 딸을 낳고 키우고 어느새 시집 보낼 나이가 되어 딸의 손을 남에게 맡긴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다. 딸이 결혼할 때 나는 이렇게 빌었다. 제발 좋은 사람 만나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처는 받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바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김장철이 다가와 딸에게 김치 좀 해다 주려고 직접 담근 김치며 반찬을 한 보따리 싸 들고 갔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니 딸이 황급히 나와 나를 반긴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수척했다.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그 이유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거실 한가운데 딸의 시어머니가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나를 힐끗 쳐다보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하는 싸늘한 말투. 나는 억지로 웃으며 김장김치 좀 해와 봤어요 하니 코웃음을 친다. 요즘 김치는 마트가 더 맛있던데 뭐 하러 수고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딸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근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는 안 해. 이불도 펄럭이고 먼지가 자글자글하구만. 딸은 허둥지둥 뛰어나가 먼지털이를 들고 거실 구석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때 세상 누구보다 밝고 당당했던 내 딸이 그 소리에 벌벌 떨며 움직이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후로도 1시간 내내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말 폭탄은 끊이질 않았다. 살림을 이따위로 하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도 싫지. 내 친정에서는 대체 뭘 가르친 거야? 허구한 날 반찬이나 싸 오지 말고 딸 교육부터 다시 시키시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딸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을 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봤다. 지나쳐요? 내가 이 집 며느리한테 말도 못해요. 친정엄마라고 남의 집 살림에 참견하세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 딸이 벌벌 떨며 집안일을 하는 것도 눈치 보며 눈물 참는 것도 딸 가진 부모로서 이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죄 아닐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껏 나를 세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요즘 며느리들은 말이야. 입만 살았지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시댁에 들인 이상 예의는 있어야지. 예의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바라봤다. 예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그건 당뇨죠. 딸은 내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녀에게 더 큰 화살이 돌아올까봐 겁났던 거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희 딸이 부족하다면 따끔하게 조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들은 그건 교육도 충고도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날 쏘아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엄마도 딸도 똑같네. 입만 산 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반찬도, 김치도, 인사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딸 여기서 사람답게 살 수 없다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참아왔던 서러움, 억눌렀던 분노, 끝없이 반복되던 모욕과 외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돌아앉았다. 나는 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왔잖아. 더는 너 혼자 참지 않아도 돼. 그날 나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손에는 반찬 가방 하나, 눈물에 젖은 딸의 손만이 따뜻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결혼한 자식의 일에 무턱대고 끼어들 순 없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게 며느리의 운명이라면 나는 기꺼이 악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참고 견디는 동안 누군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야. 내가 웃는 얼굴로 버티는 그 모든 날들이 누군가에겐 이 정도쯤이야로 보였겠지. 나는 딸을 품에 안았다. 그 따뜻한 품에서 나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날이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품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나는 결심했다. 저 집에 다시는 딸을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지 않는 이상 절대 단 한 걸음도 다시 그 집 문턱을 밟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야채 도매상에서 30년을 일해온 여자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박스 나르고 트럭에 상자 실으며 살아왔다. 시장 바닥에서 누구 하나 내 눈치 보지 않고 말 함부로 뱉는 사람 없었다. 어지간한 남자들도 나와 말 한마디 섞다 보면 꼬리를 내릴 정도였다. 입은 거칠고 성격은 불같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여자였다. 왜냐고? 딸 하나 잘 키우고 싶어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켜온 내 딸이 남의 집 귀한 며느리 되었다고. 함부로 천대받고 모욕당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내가 그냥 참는다면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닐 것이다. 딸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남편도 직장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절대 안 보내. 네가 거기서 겪은 거, 내가 본 거 다 잊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못 잊는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안 고치면 평생 만만한 사람으로 찍힌다는 거다. 나는 딸을 위해 진짜 싸움을 시작했다. 일단 사돈댁에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반찬도 명절 선물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무슨 말이든 먼저 사과하기 전엔 나도 입 닫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며느리 언제쯤 데려다 주시건가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못 돌려보내요. 이제는 제 딸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박이에요? 시어른으로서 당연히 할 말한 건데. 나는 문도 안 열었다. 그 말투, 그 뻔뻔함, 그게 딸을 병들게 했던 원인이었다. 며칠 후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좀 강하신 건 맞지만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 나이에 바꾸기도 어렵고 그냥 제가 중간에서 조율할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중간에서 조율. 자네 지금에 와서 그게 할 말인가? 어떻게 행동을 중간에서 했으며 사돈이 그 지경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렇게 조율하면서 딸이 몇 년 동안 눈물 삼키며 살았는데 자네는 몰랐어.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자네가 그렇게 무심하니까 자네 어머니가 더 함부로 내 딸을 대하는 거야. 내 딸, 이번엔 내가 데리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그 집 못 보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없으니 집안일은 엉망이 되고 먹던 밥도 입에 안 맞고 사위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 집은 며느리의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사람답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며느리 없이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의 희생이었다는 걸. 나는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딸은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번 더 그런 일 생기면 이번엔 진짜로 끝입니다. 그땐 사위도 가족도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저도 더는 참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치면 오래 간다는 거요. 그 말에 딸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살다 보면 또 힘든 날이 오겠지. 하지만 이제 너는 혼자 아니야. 엄마가 너 대신 싸워줄 수 없을 땐 적어도 내가 스스로 너를 지킬 수 있어야 해. 그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그날 이후 딸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무턱대고 명령하지 않았다. 딸의 눈치를 살피고 말 한마디도 조심히 뱉었다. 무언의 긴장감은 여전히 흐르지만 딸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딸네 집 앞에 간다. 김치를 들고 가기도 하고 그냥 손잡아 주러 가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이제 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 사람을, 딸을, 여자를 존중하는 건 누구에게나 기본이어야 하니까. 딸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뒤 나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는가 싶었다. 사과하러 온 시어머니도 함께 머리 숙인 사위도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딸이 다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용기를 내어 딸을 다시 그 집으로 보내줬다. 이젠 정말 괜찮을 거야. 나도 딸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뒤로 몇 달간은 조용했다. 딸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해왔고 목소리도 밝아 보였다. 나도 마음을 놓고 다시 야채 도매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장을 보고 납품을 뛰고 무거운 박스를 들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내 딸이 울고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퀭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볼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을 달싹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딸은 자꾸 멀어졌다. 잠에서 깨고 나니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그저 꿈일 뿐이라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도 딸은 연락이 없었다. 평소에는 가끔이라도 톡 하나쯤은 왔는데 이번엔 며칠째 묵묵부답이었다. 그제야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무 일 없겠지, 바빠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타일러 보았지만 그조차도 한계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전 연락도 없이 딸이 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왜 그렇게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모르겠다. 배를 누르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나온 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딸의 얼굴 한쪽엔 커다란 멍이 퍼져 있었고 눈 밑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입꼬리에는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이마 옆에는 길게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다그치자 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가 퉁퉁 부은 얼굴로 나오는 게 보였다.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듯 휘청거리며 나오더니 내가 있는 걸 보고는 멍한 눈으로 날 쳐다봤다. 그 순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내가 꾼 악몽, 딸의 상처, 침묵, 다 그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요즘 술을 달고 살았단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괜히 딸한테 트집을 잡고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팔자가 더 기구해졌다며 말도 안 되는 험한 소리를 퍼부었고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단다. 그 병이 딸의 얼굴을 정확히 강타했다. 이마는 찢어졌고 볼은 멍이 들었다. 딸은 피를 흘리며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본 사위는 허둥대기만 했단다. 그날 이후로 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온몸이 떨리고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나는 그대로 거실로 들어가 아직 술기운이 덜 깬 시어머니 앞에 섰다. 그 여자가 뭐 하러 또 왔냐는 듯이 비웃는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당신 진짜 사람이긴 해. 시어머니는 뺨을 맞고 휘청거리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딴 꼴로 살 거면 내 딸 건드리지 마. 다신 내 자식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번엔 진짜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안 맡겨. 딸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눈물 흘리며 지켜봤고 나는 딸을 꼭 끌어안고 집을 나섰다. 그날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울분과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감정은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다. 딸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누가 뭐래도 그 누구도 내 딸에게 또 상처 주게 놔두지 않겠다고. 딸을 데려온 후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였다. 그런 집안에 다시 돌려보내는 건 내 딸을 2번 죽이는 짓이라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바로 법률 상담을 받고 이혼 절차를 하나하나 밟기 시작했다. 딸은 처음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속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둘 수는 없었다. 사위 쪽에도 통보를 했고 우리는 곧 서류를 정리해 공증에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 쪽에서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이대로 이혼은 절대 못 시킨다. 며느리가 오히려 내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우릴 이 지경 만들고 나 몰라라 할 순 없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다. 잘못은 자기네가 해놓고 피해자인 내 딸에게 오히려 고개 숙이라고 했다.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던져버릴 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다. 한밤중 온 동네가 조용히 잠든 시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기이한 고함 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싶어 나가보니 술에 잔뜩 취한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 골목에서 고래고래 욕을 퍼붓고 있었다. 내 며느리 돌려내라. 내년이 뭔데 우리 집안을 망쳐. 아들 하나 잘 둔 줄 알았더니 여자복이 팔자에 없는겨. 그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와 막말이 연달아 쏟아졌고 손에는 빈 소주병과 돌멩이까지 들려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대문에 술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기어이 유리창 하나까지 깨뜨리고 말았다. 그 순간 내 속에 눌러놨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여자에게 가서는 이게 마지막 경고야 한마디를 내뱉고 그 손에 들린 병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줬다. 지금껏 내 딸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줬다. 우리는 몸싸움이 붙었다.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밀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동네 사람들은 놀라 창문을 열고 쳐다봤고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즈음 순찰차 2대가 우리 골목에 도착했다. 싸늘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관들이 뛰어 내려와 우리를 말렸다. 나는 숨이 턱에 차오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욕을 해댔다. 이 XX들아, 나 건들지 마. 너희가 뭔데 남의 집 안사에 껴들어. 경찰관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심지어 그들에게도 손을 뻗고 밀치려 들었다. 급기야 수갑까지 채워졌다. 나는 딸을 바라봤다. 대문 입구에 서 있던 딸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더는 가족이 아니다. 잘못된 만남이었고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어. 그 순간 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날 밤 확신했다. 이건 끝내야 한다고. 아무리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어내겠다고. 우리는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하나, 자유만이 필요했다. 그 자유를 향해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딸의 멍든 얼굴, 터진 입술, 울음을 참고 애써 웃던 그 표정뿐이다. 이제 딸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통과 모욕, 무시와 구타, 폭언과 외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딸은 가끔 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본다. 그 눈빛에서 나는 본다. 완전히 무너진 자존감과 그 어떤 말로도 메워지지 않는 상처를. 밥도 예전처럼 잘 먹지 않는다. 입맛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조차 없이 그저 버텨야만 하는 하루를 살고 있다. 나는 엄마로서 무너진다. 무력감이 나를 짓누르고 그 아이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제때 알아채지 못한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우고 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레 피해자인 척 얼굴을 내민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이미 수많은 증거와 진술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 분명히 있다는 걸. 내 딸을, 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도, 시집 문제도 아니다. 이건 범죄다. 명백한 폭력이고 파괴이며 살인에 가까운 정신적 살해다. 나는 매일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긴다. 그리고 피눈물로 우라통으로 다시 밤을 지샌다. 그 아이가 웃던 시절이 떠오른다. 내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장 보러 가자며 내 팔짱을 끼던 그 아이. 그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무엇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누구의 책임일까?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 싸움은 단지 한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모든 며느리들의, 모든 딸들의, 그리고 모든 여성들의 존엄을 위한 싸움이다.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나고 딸이 다시 웃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